지난 8주간 강의 참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8강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신학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동안 했던 내용 조금 정리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공공신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가능하면 이따 나중에 또 같이 마무리하는 토론도 해주시면 좀 피곤하시겠지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좀 다시 한번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존 롤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 롤스의 정의론이 1971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네, 어, 그 정의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책에 대한 어떤 학계의 반응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소개가 이제 학계에선 소개가 되던 1980년대 이후부터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의, 뭐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뭐 자유와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립구도로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미국의 미국식의 자유주의의 대안으로 뭐 동아시아의 뭐 공동체 개념 이런 것도 한창 해가지고 유교가 다시 새로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논쟁도 많았고요.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글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의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해제를 보시면 그 책을 번역하신 이제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다시 이제 새로운 유교 공동체가 뭐 오늘 21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냐 뭐 이런 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거기에 가장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알리스테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고요. 이분이 쓴 책이 애프터 버처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덕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고요. 이 덕의 상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냐면 미국의 지금 스탠리 하우어스라든가 제임스 스미스라든가 혹은 기독교 공동체주의자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정치 철학의 어떤 대북격이죠. 그래서 이제 맥킨타이어 굉장히 큰 롤스와 어떤 대립적인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 있는 그래서 두 학파가 생길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하면 여러분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그 롤스 라인에 따라 서 있는 학자들이 쭉 있고요. 거기에 이제 롤스라든가 로직이라든가 두워킹 이런 사람들이 쭉 있고 또 그 대립각으로 롤스하고 대립하는 공동체주의 라인에 쭉 서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맥킨타이어, 월저, 뭐 테일러, 뭐 엣지원 이런 쭉 있어서 이미 굉장히 양대 산맥이 된 만큼 굉장히 큰 치열한 논쟁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샌들이죠. 그래서 샌들이 공동체주의자로서 입장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음소거 안 되신 분 있으면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예. 강의 한 시간 동안 음소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저기, 맥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이란 책, 제 기억에는 그것 또한 1981년 정도 됐는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다시 1990년대쯤에 낸 책이 Whose Justice Fits Rationality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롤스 같은 경우는 저스티스, 정의라든가 레셔널리티 이런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중립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립성 태제를 왜 중요시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혹은 욕구라든가 혹은 전통이나 혹은 개인의 어떤 그 심적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의나 합리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라든가 규약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혹은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이 규칙을 따르면은 정의가 도출되게끔 이 과정 그리고 이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규약 혹은 규칙 혹은 계약에 따라서 도출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모두가 수용하겠다는 건데 맥킨타이어가 보기에는 과연 우리 근대적 합리적 인간,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그 원자적 개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든 정의, 그 사람들이 함께 도출한 합리성, 이게 과연 중립적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킨타이어든가 하우어스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한 그 근대성 비판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도 좀 이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책이. 그 읽어보시면은 책의 한 절반 정도가 근대적인 도덕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는 근대가 만들어놓은 도덕적 개념은 뭐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공유주의 다 비판하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올 때 두 가지 제시하는데 하나는 니체의 길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길이냐라고 하고 니체는 근대 도덕의 개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허무주의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고전주의 덕이라고 하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니체의 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길을 제시하고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이제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복고주의를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동체주의가 나오는데 결국 맥킨타이어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상정한 정의는 누구의 정의고 합리성이라고 할 때 그건 어떤 합리성이냐. 결국 당파성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편든다든가 어떤 특정한 계급이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이 만든 정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같이 합의를 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 근대적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 그게 좋은 결과,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과연 그러냐. 근대적인 합리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이미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성의 중립성 태제라고 하거든요. 뉴트럴리티 하는 거를 이제 비판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공동체주의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도노반이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유명한 공공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공공성의 의미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것, 모두가 다 합의한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언제나 좋은 공공성이든지 나쁜 공공성이었다.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장이라든가 공공성은 굉장히 중립적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신화에 갇혀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의론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진 재화를 우리가 모두가 합의할 만큼 공평하게 분배해 보자. 그래서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침범되지 않도록 하자. 기회에 균등하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어쩌면 이게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비판하는 오늘날의 이제 공동체주의 혹은 뭐 페미니스트 혹은 대안적인 공론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정의의 주체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정의의 결과로 이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의를 만든 사람 자체가 정의를 어떤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에서 만드는지 그거 자체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주체 문제, 누구냐, 누가 만드냐 이걸 더 깊이 있게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후수의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면은 정의론이 갖고 있는 약점도 보완할 수 있고 좀 더 평등한, 좀 더 기회가 균등한 그런 정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의 정치도 나오고 페미니스틱에 대한 어떤 관점도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운터 퍼블릭이기도 하고요. 얼터너티브 퍼블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공공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합의와 연대거든요.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적 이성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그러면서 함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고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이게 이제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공론장이라든가 공공성이라는 논의가 합의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중심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되 함께 합의를 만들어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자라고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공론장의 지향성이 중심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리멸멸하게 맨날 싸울 수만은 없잖아요. 의견 대립을. 그래서 끝까지 의견 대립을 한 상태로 나오면은 이게 사회가 분열되고 때로는 이제 굉장히 혼돈스럽기 때문에 어찌됐든 타협도 하고 합의도 보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컨센서스가 중요하냐 아니면 공공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경계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의 논의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만들다 보면은 사실 이 경계성 테두리에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이 공공성의
아주 그 마이너리티의 경계선에서 이 울타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이것을 공론장에 끼어드냐 마냐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이 치열한 논쟁인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외하게 되니까 오히려 공공성의 핵심은 합의가 아니라 이 울타리에서 치열하게 경계선에서 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논의가 오히려 공공성에 해치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정치적 상원권이라고 하는 포리티컬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권의 핵심 개념은 어쩌면은 그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의 핵심 개념은 인간이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인데 이 권리를 상정할 때 우리가 인간이면 마땅히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 핵심 내용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최소 기준을 갖고 잡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동인권선언이라든가 뭐 난민에 대한 인권을 말할 때 인간이면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국적에 불문하고 혹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최소 권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최소 권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난민들의 예를 들면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시민권이 없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인권이란 건 무엇이냐 논의할 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육권도 없고 그 사람들의 주거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유엔에서 정한 그 인권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턱없이 뭐 아주 하찮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간벤 같은 경우는 호모사피에르라는 책에서 사실은 그 정치적 상호권, 시민권, 시티즌십에서 그러니까 인권에서 시티즌십을 빼버리고 시민권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냐?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남았다. 그 쓰레기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권 개념이었거든요. 이해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남겨진 인권은 뭘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치학자들이 인권 개념을 논의할 때 굉장히 이제 이 정치적 상원권을 그러니까 정치적 상원권이라는 건 폴리티컬 멤버십이라는 건 약간 시민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정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념인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어쩌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공공성 혹은 시민성, 인권 개념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는 난민이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당장에 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줄 수 있는 보호 혜택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인권이라는 개념을 정치적 상원권을 얼마만큼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오늘날 되게 중요한 논리고 정치 철학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 상원권 이거는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권리를 가질 권리.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도 사실은 망명자잖아요.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에 그러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체코인가 스위스인가 거기서 잠깐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빨리 어떻게 9.4.1장 돼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잃은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에 난민의 신분으로서 뭐 활동을 하려니까 뭐 제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권리를 가질 권리가 사실 인권의 최소 기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공공성을 규정하다 보면 우리가 중심부 신학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어떻게 우리 이 사람들을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 두 권을 뭐 소개했는데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책은 얇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논의가 많이 담겨져 있고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메지너리티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신학을 재구성하는 이런 책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음소거 안 되신 분 있으면 음소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의하는데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책 제가 이제 뭐 다 소개는 못하면 Religious Voice in Public Place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브래더톤이라는 사람이 논의하면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냐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모델, 공동체주의 모델 두 가지를 이제 비판하면서 제3의 모델로 환대의 신학을 말하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번역 모델,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이성에 들어갈 때 종교가 번역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 공적 이성을 사용된다고 하는 게 번역 모델이고, 공동체주의자들의 모델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들어가되 서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 모델, 대화 모델이라는데 이 두 모델 다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실제로 구체적인 타자를 절대로 만나지 않기 위해 일반화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추상적인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런 방식으로 타자를 객관화할 수 있다. 사실 바로 이게 롤즈의 번역 모델이라는 방식이다. 왜냐하면은 진짜 우리가 얼굴을 보면요. 이게 마음이 움직여서 매정하게 못한다는 거죠. 롤스가는 그 번역 모델은 대부분 사고 실험이에요. 그 철학에 하는 그 번역 모델이. 왜냐하면은 우리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럴 경우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사회계약론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논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포지션. 우리가 사회계약이 있기 전에 어떤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가 말했던 방식이던, 홉스는 어떤 방식이에요? 모두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네가 계약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최초의 계약관계를 상정한 거잖아요. 상상한 거잖아요. 루소는 뭐예요? 루소는 반대로 이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계약관계를 맺을 것을 상상한 거거든요. 이건 다 추상적인 논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포지션을 상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를 시스템을 하자라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타자를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상화되는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보편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노동자가 됐건 소수자가 됐건 어떤 구체적인 타자를 만났을 때는 이 보편성이건 규칙적이건 추상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추상화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모델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타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받아들이게끔 계속 설득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주의로 가는 방식. 예, 이 대화 모델은 또 사실은 이 낯선 자들을 만날 때 굉장히 취약하죠. 공동체주의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자유주의 모델이나 공동체주의 모델 모두 다 우리가 처음 보는 낯선 이들을 만났을 때 그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논의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낯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교회에 장애인이 처음 들어오면은 낯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장애인은 다행이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클래스가 있어. 근데 거기에 생뚱맞게 좀 사회적 클래스에 맞지 않는 다른 계급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혹은 뭐 성소수가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상가족이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 뭐 싱글인 사람 여러 가지 사회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런 건 그나마 나아요.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약간 유연하게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굉장히 낯설어하는 타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가 이건 작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넓게는 우리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 뭐 정의, 공정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성소수자 혹은 뭐 다양한 어떤 그 마이너리티 경계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게 오히려 중요한. 그러니까 한편은 이런 거죠. 뭐 그 사회가 늙은 여성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어떤 도덕 수준 알 수 있다. 인권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을 한 여성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돌보느냐. 그렇죠? 재생산 능력이 없는 여성이죠. 혹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냐. 이것은 사실은 뭐 그동안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취급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돌보느냐가 그 사회의 건강한 척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롤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워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갖고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이 됐을 때는 지금은 내가 정상인인데 나중에는 장애인이 돼가지고 장애를 가졌을 때 완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회는 사실 장애인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회의 건강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리티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정의론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됐습니다. 네,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 있으면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지금 할 수가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는 이제 레비나스의 논의를 빌어서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 타자의 얼굴에 대한 비유로 철학을 많이 비유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개방된 공론장을 위해선 일상에서 만나는 타자의 얼굴을 보면서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과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제 뭐 추상적인 논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타자를 만났을 때의 논의가 다르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고 실험이나 가상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정의에 대한 이론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공론장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이 지금 많이 했던 그 공공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원주의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논의해보지 않았고 토론의 주제로 상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주제들을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나름의 도덕, 윤리 기준이 있어요. 나름의 그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새로운 사람, 혹은 새로운 상황, 혹은 새로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어떻게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다시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끌어가느냐가 항상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요. 결국 바울의 사역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수 있다고 인정해 버리잖아요. 이건 혁신이죠. 유대교회에서는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늘 우리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어떤 타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전통과 혹은 역사와 신학을 어떻게 리뉴얼 할 것인가. 이게 항상 필요한 것인데 이 필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보고를 하면서 내가 진짜 이방인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에 의한 공동선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현장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루크 브래더턴이 이제 제시한 게 번역 모델도 아니고 대화 모델도 아니고 제3의 모델을 환대의 모델이라고 해서 hospitality 모델이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럼 환대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환대가 왜 공공신학에 중요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틴 폴이라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오랜 시간 기독교 사회윤리를 밝혔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허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 손대접이란 책 너무 좋은 책입니다. 메이킹 룸이란 제목이고요. 메이킹 룸을 뭐예요? 타자에게 내 공간을 내어주고 맞아들이는 그 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부제목에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기독교 전통에서 환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보여준 책이에요. 대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케네스 베일리에 보면 지중해 눈으로 본 예수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케니스 베일리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문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신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예. 네, 사랑방 모델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막 그 산을 넘고 하는데 며칠 걸려서 한양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어떤 집에 들려서 하룻밤 묵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주인장이 사랑방 내주잖아요. 사랑방 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국밥 한 그릇 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암묵적인 문화였어요.
이게 바로 hospitality예요. 그리고 중세까지만 해도요. hospital,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한 끼 먹여주고 한 끼 하룻밤 재워주고 한 끼 먹여주고 다시 그냥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hospital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손대접하는 거. 누가복음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 이야기 있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하고 두 제자가 같이 가는데 날이 저물어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이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 줄 알아보잖아요. 이게 환대거든요. 저녁이 돼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네 집에 이제 모시고 가는 그 환대 전통.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이 이제 사회 실천에서 이제 중요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틴 폴이라든가 이런 캐스벨의 논쟁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뭐 요즘 같은 이제 펜션에도 보면은 이제 아침 조식 주는 문화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 디아코니아 독일의 디아코니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보면 14세기까지 이 허스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전통에 있는 문화였고 이게 이제 기업화되고 국가가 가져가면서 복지라고 하는 거, 사회복지라는 것이 국가가 관장하는 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예전으로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연구도 많더라고요. 예. 이런 게 있고 또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천사 3명을 환대하는 문화 혹은 그리고 롯이 이제 뭐 밤에 천사 2명을 이제 환대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고 환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들이 스스로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였고 그래서 신명기 26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너희가 예전에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고 떠돌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그네를 환대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크리스틴 폴의 논의는 이렇게 타인을 맞아들이고 정성껏 돌보는 환대가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제 뭐 서로 출신 성분이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처럼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고 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건 없이 낯선 이방인을 초대하는 행위 그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리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걸 성서적인 베이스와 초기 기독교의 전통 그리고 이게 기독교 사회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행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왜 공공신하고 연결되냐면 낯선 타인을 집에 초대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폴 리퀘르라든가 데리라든가 레이비나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우리 집에 저녁 시대 초대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친한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우리 집에 식사 뭐 요즘은 또 그런 것도 많지 않지만 아무래도 초대할 때는 굉장히 친한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초대하는 거였고 내가 있는 그 집이라고 홈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 낯선 타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 내면의 질서를 깨트리고 오히려 그렇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위험과 도전을 감내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는 그 행위 자체가 이 공동체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끌어안으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포용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요 이걸 조금 더 사회 정철학적으로 이제 확대하면은 나그네란 것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할 곳이 박탈당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떨어진 이들이죠.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분리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호의를 베푸는 행위가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규정한 틀 밖에 위치한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현실적이냐는 건 논의를 치고 이런 방식으로 낯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낯설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것 인정하는 거죠. 넓게 보면은 이런 환대라는 행위가 우리의 사유와 인식, 사회적 편견, 문화적 관습을 깨트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데리다나 레비나스 같은 정치, 사회, 윤리학자들, 철학자들이 환대에 아주 급진적인 환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낯선 자를 받아들일 수 있냐. 그 공동체가,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유연하고 넉넉하냐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정치적인 것을 재사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는 넣지 않았지만 리차드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이방인 신괴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죠? 제목이 이방인 신괴물. 영어 제목은 Stranger, God and Monster예요. 근데 이 세 개, 하나님, 이방인, 괴물이 에일리언이네. 에일리언이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방인은요, 때로는 하나님 같은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부식한 천사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영접한 것.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를 괴롭히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괴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괴물이 하나님인지 괴물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게 걸러서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괴물 같으면 내쳐고. 이런 방식은 골라서 조건적인 환대이기 때문에 급진적이진 않죠. 나한테 안전한 사람만 환대하겠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유가 무조건적인 환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위험이란 건 그거네. 우리 공동체에 위험한다는 실제로 막 해를 끼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내면의 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선교일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늘 새로운 타자를 맞아들임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전통을 재갱신했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환대를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사유해가지고 이게 환대가 해체하고 연결된다. 예, 그래서 여기 환대란 편안함의 해체다. 해체는 타자들, 자신이 아닌 타자들, 그 타자들의 타자들이란 경계 너머에 있는 이들에 대한 환대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계속 깨트리는 게 환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했고 이에 대한 좀 내용이 강남순 교수님이 쓴 코스모폴리타니즘과 종교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제 레비나스도 아주 레비나스 데리다가 이제 레비나스의 어떤 환대에 대한 개념을 끌어와서 이제 데리다가 이제 작업한 건데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요. 누군가가 먼저 살았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그 장소도 내가 먼저 그 점유했던 장소는 누구도 없고 누군가는 거기에 있던 장소에 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손님이었을 때가 있다는 거를 아주 근원적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크 데리가 뭐라 하면 맞아들이는 자는 먼저 자기 집에 맞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홈도 사실은 처음에 나도 손님이었다가 이 집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초대한 자에 의해 초대됩니다. 맞아들이는 자는 맞아들여지지요. 그는 자신의 소유한 집으로 여기는 것에서 말하자면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홈이라는 게 태초부터 내 집이 아니었고 나 역시 나그네였고 손님이어서 지금 있는 장소에 맞아들여졌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근원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링크에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간단하게 쓴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떠오르는 신약학자가 쓴 책이고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요. 아주 막 뒤통수를 치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이 조슈아 지프는 더 급진적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환대하고 연결됐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상도 많이 받은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미로스와 볼프의 공공신학을 이야기할 건데 이것을 삼위일체 신학으로 연결해요. 볼프는. 그래서 배저와 포옹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 핵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의 내용이 공공신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약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책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는 낯선 사람을 끌어안는 포용력.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파커 팔머가 얘기해요. 민주주의는 긴장과 갈등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가벼운 시민권. 그러니까 난 내 할 도리 한다. 내가 한 책임을 다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의 소극적 자유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타자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그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나와 다른 이질성 혹은 차이를 끌어안는 사람이 그런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고 결국은 나도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게 소극적이고 가벼운 시민권이 모이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공론장이 다양한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고 다양한 타자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탈각돼 버리면 공론장을 책임지지 않으면 거기는 어느새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이 그 공론장을 차지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었죠. 예, 그래서 공론장을 책임지지 않으면 히틀러가 나온다. 예, 문법천지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커 팔머가 이 책에 택시 운전사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너무 제가 감동적이어가지고 따왔는데요. 이 책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158쪽 이런 얘기니까 뉴욕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그 파커 팔머가 뒷자리에서 타가지고 아저씨 그 택시 운전하다 보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텐데 뭐 괜찮으신가요? 할만하신가요? 할 때 이 택시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어떤 손님이 탈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중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인생에 대해 많은 걸 배운답니다. 대중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생각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꼭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되지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한 종류의 사람들만 좋아하면 좋지 않아요. 승객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해주죠. 상대방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주 즐거워요. 돈을 주고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갖고 있는 그 다름을 포용하고 함께 대화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이 학교, 이 배움, 상호 성장, 하버마스가 얘기한 거죠.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 다름을 확인하면서 상호 성장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던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연결하면은 Man for the other라고 하는 보네퍼가 옥중서원에서 썼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인간이란 말인데 이걸 이제 교회론 쪽으로 해서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식으로도 번역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함께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동안에 공공신학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적 이성, 공적 이성,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내용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민주적인 교회가 되길 바라죠.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세대 갈등이 심하고 혹은 뭐 당파적성이 강하고 이런 데일수록 저는 포용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말을 섞느냐,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이 교회와 사회와 세상의 관계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시민사회 혹은 우리나라와 어떻게 대화를 맞춰가는 이거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구체적인 현실이다. concrete reality. 이게 이제 보네퍼의 신학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인 타자다. 그래서 보네퍼도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타자를 만날 때 비로소 나한테 윤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arising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머전시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어떤 도덕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늘 나한테 구체적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그 타자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윤리적 인간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네파하고 레비나스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포용성 있는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읽어볼게요.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증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낯선 자로 존재하며 동시에 낯선 자들을 맞아들이는 장소가 된다. 우리가 공론장에서 만나는 낯선 자들은 성령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개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변화된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변화가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계를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이런 건 죄다라고 하는 걸 미리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주시는 것을 만드는 넉넉한 교회가 되는 건 원칙이겠죠. 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기를 마지막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방식의 유연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학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타자의 자리에서 타자의 권리와 자유를 변호해주고 그들의 차이를 인정해주려는 노력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적 사명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신학은 보편적인 로고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보편적인 학적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자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또 폭로할 때도 폭로하고 또 공론장에서 박탈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주면 참 좋겠죠. 약간 이상적인 말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으로 제가 좀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균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우리가 합리적 이성과 공적 이성이 지금 한국 교회도 너무나 필요한 것도 맞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사회도 굉장히 유연하진 않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굉장히 다름이나 차이를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포용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경직된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교회는 더 경직돼 있고 그래서 이제 참 뭐 넘어가야 할 숙제도 많고 해야 될 과제도 많지만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더. 그래서 어찌면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하나의 좋은 실험실, 사고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80대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있는 어떤 이 강제적인 장소가 마련되고 또 정치적 입장 혹은 지역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함께 예배라고 하는 혹은 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엮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기도 하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배움의 장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하고 또 이거 유연하게만 해준다면은 어쩌면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을 교회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주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 역시 제가 한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조그만 유연한 교회가 된다면은 어쩌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도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쳐 보겠습니다. 네, 강의